오늘 저희는 저희가 광범위하고 악질적인 로맨스 사기로 보는 사건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대중의 도움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프라임 크라임 에피소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FBI로부터 진행 중인 수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런 일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도 특별해서 그들은 이 혐의자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출신의 43세 오로라 펠프스는 노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양의 진정제를 사용해 약을 먹인 뒤 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훔쳤다고 합니다. 오로라 펠프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국제 데이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잘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악질적인 로맨스 사기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 즉 그들의 자산을 얻은 후에 우리는 그녀가 이들 중 일부를 살해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연쇄살인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FBI는 현재 11명의 피해자를 알고 있으나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비할 데 없는 포식자입니다. 그녀가 이 남자들에게 한 짓, 그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유인했는지, 어떻게 유혹했는지 44년간 범죄를 취재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제 아버지 존 윈스는 정말 훌륭하고 재능 있는 분이셨으며 대부분의 경력을 엔지니어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개들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는 그와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경찰에 안부 확인을 요청했고 경찰이 집에 들어가 보니 급하게 떠난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2022년에 오로라 펠프스를 알게 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상황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FBI가 처음 주목한 오로라 펠프스의 첫 번째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존 윈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실종 신고한 그의 아들 마이크에게는 몇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웃은 문이 살짝 열려 있고 며칠 동안 그의 차가 보이지 않았으며 그의 개가 짖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는 한 하룻밤이라도 개를 혼자 두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스러웠죠. 그래서 2주 안에 저는 라스베이거스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갔고 알다시피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운전면허증이 쌓여 있었고 노트북도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가서 들어가 볼 수 있었고 그의 이메일에도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온갖 이상한 구매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디올 같은 것들과 다른 물건들의 사기성 결제 내역을 봤어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절대 사지 않을 물건들인데 라고 생각했죠. 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함께 일했던 형사가 저에게 전화해 잭, 이런 사건이 있어 라고 했어요. 나는 이 사건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때 저는 더 큰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2022년 12월경에 저희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가 돌아올 거라고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와인스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요원들은 존이 가족에게 직접 말했던 것에서 단서를 찾게 됩니다. 그는 외로운 게 지긋지긋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연애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가 데이트 앱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좀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꽤 자신만만해했어요. 그는 가족에게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자와 데이트한다고 말했고
가족들은 그가 들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 식당에서 아우로라를 만났어요. 지금까지 수사관들이 가진 정보는 이 이름, 아우로라 펠프스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전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우로라 40세입니다. 그녀는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지만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자라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초기에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아칸소에서요. 그곳에서 결혼을 했고 나중에는 이혼을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로 이사해서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여기 라스베이거스에서 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딸도 있었으며 시내 근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로라는 보레아스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일종의 인플루언서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 활동이 유행이 되면서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급 상품을 언박싱하는 영상을 올리는 계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녀는 고급 핸드백 같은 것을 언박싱하고 그걸 자랑하듯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느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가진 이 아름답고 비싼 걸 봐. 또 중요한 사람으로 주목받는 느낌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녀는 슈퍼스타가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자신이 직접 산 이 비싼 선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건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마도 그게 존 윈 신용카드에 갑자기 뜬 디올 구매 내역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구매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녀의 집, 오로라의 집으로 배송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사관들이 더 깊이 조사하자 오로라가 소셜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별명이나 가명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로라 펠프스가 있고 오로라 알바레즈, 오로라 플로레스, 벨라스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시시, 보레아스, 보리, 라우라 같은 별명도 있었어요. 온갖 종류의 별명들이 있었죠.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수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존 윈 이야기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 나면 그들이 알게 될 진실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금은 오로라 펠프스 이야기의 시작으로 되짚어 올라갑니다. 우리가 조사를 시작할 때 많은 경우에는 거꾸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즉, 그녀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잠재적으로 그녀가 이전에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는 거죠. 대부분 사건이 커지는 것은 과거를 살펴 그들의 위치와 행동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아칸소에 있는 이 아담하고 역사적인 마을이 오로라의 범죄 행각이 시작된 곳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로 보고된 피해자는 바로 그녀의 첫 남편인 알레한드로 알바레즈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했고 그가 세 자녀의 양육권을 받았을 때 그녀는 그가 자신을 학대했다는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알레한드로 알바레즈를 적으로 돌렸고 멕시코에 있는 그녀의 남동생 아브라함을 잔인하게 조종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미조하는 방법, 즉 알레한드로의 전화에서 걸려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그녀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녀가 단지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대 주장까지 하게 된 거죠. 양육권 분쟁에서 학대 주장은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사기 혐의를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려주는 대신 그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로라는 도시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라스베이거스로 이사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로라는 밴드에서 활동하며 바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때는 식당에서 일하기도 했고 또 다른 때는 라스베이거스에서 타임쉐어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꾸준한 수입원이나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오로라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았고 그 중에는 그녀의 전 룸메이트인 세르히오 에레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좋게 말해도 혼란스러운 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함께 살았습니다. 가끔 정말 이상했어요. 있잖아요. 그녀는 3분 만에 태도가 확 바뀌기곤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미친 듯이 행동할 때도 있었어요. 그녀의 남자친구도 우리와 함께 살게 됐어요. 왜 남자친구랑 같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이에 작은 다툼이 있었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있잖아. 내 남자친구는 나가야 해. 그리고 저는 일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녀가 문 잠금 장치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을 불러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세도 내고 모든 걸 했으니 그게 오로라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어요. 오로라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그와 결혼했어요. 알고 보니 공통 친구가 세르히오에게 오로라에 대해 경고까지 했다고 해요. 블랑카 히메네스는 오로라를 어릴 때부터 알았고 오랜 세월 동안 가까이 지냈어요. 블랙키가 제게 그녀 친구가 전화로 오로라 조심해 라고 했다고 전했어요. 있잖아. 그녀는 미쳤어. 오로라는 새 남편과 아기 딸과 함께 라스베이거스에 정착했어.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잠시 아칸소로 돌아갔어. 그리고 이때부터 그녀가 돈을 노리고 사람들을 사냥하는 이른바 수법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가 노린 사람이 남자가 아니었어. 그녀는 아칸소에서 여성 친구를 첫 대상으로 삼았어.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약 3년 동안 친구였어. 나는 그게 단순히 빨리 꾸며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해. 그녀는 호텔 방에서 그 여성을 만났고 아마도 약을 탄 것 같아. 우리는 그녀가 친구에게 약을 먹여 신원을 훔치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여성은 호텔 방에서 혼자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지갑이 사라졌고 신용카드에 결제 내역이 찍힌 것을 발견했어. 다행히도 이번 경우에는 그 여성이 죽지 않았어. 하지만 이 사건이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켰지. 그녀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살아있든 죽었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 이게 오로라에게 일종의 시험 삼아 해본 일이었던 걸까? 그녀가 이 작은 사기를 성공시켜보고 더 큰 먹잇감을 노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걸까? 그녀는 데이트 시장에 발을 들여 로맨스 사기로 이전 친구보다 더 부유한 남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 나는 그때 그녀가 이 일에 더 많은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느꼈다고 생각해. 이렇게 피해자들을 노리면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됐어. 그녀는 이런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지, 그리고 사기 한 번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을지 점점 더 영리해졌어. 몇 번이나 들키지 않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사람에게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 또 그걸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을까? 그녀는 돈줄을 찾았어. 이 남자들은 꾸준한 수입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큰 저축계좌나 연금, 사회보장연금도 있었어. 그리고 그녀는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한 피해자와 여러 다른 피해자들을 연결하는 증거를 찾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숫자는 계속 늘어났어. 와, 여기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녀의 수법은 데이트 사이트에서 꽤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보통 나이 많은 남성에게 관심이 있다고 프로필을 올렸죠. 자신의 사진을 올렸고 싱글 남성들은 여기 젊은 여성이 데이트에 관심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일은 흔해요. 버튼을 눌러보고 그녀가 답장하는지 봤는데 놀랍게도 꽤 빨리 답장이 왔어요. 그녀는 특히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했어요. 아주 호감 가는 모습이었죠. 온라인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쾌하거나 의심스러울 만한 점이 전혀 없었어요. 그녀 프로필을 보면 의심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가 대화하기 편하고 예의 바르며 매력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대방이 상상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에 맞게 자신의 성격을 바꿀 수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성격의 다양한 부분을 드러냈다, 감췄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치 한 사람 안에 10명의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로라의 게시물에 가장 먼저 반응한 남자들 중 한 명은 라스베이거스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존 윈스보다 약 1년 반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는 영화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고 할리우드에서 일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은퇴 후 60대의 인생을 즐기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가볍게 데이트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데이트 웹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로라 펠프스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일종의 데이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데이트로 직접 만나곤 했습니다. 마이크 윈스는 그의 아버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되는 사람인데 이 남자와 그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리며 음식을 들고 그의 집에 왔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음식을 시켜놓고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그는 곧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닷새 동안 그의 집에 붙잡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잠깐 깨어났을 때 그녀가 자신의 입에 알약을 더 밀어넣는 것을 기억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닷새 동안 그가 계속해서 약물을 투여받았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사라졌고 그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딘가에 숨겨두었던 여분의 자동차 열쇠를 찾아냈고 병원에 가려고 시도하다가 차를 사고 냈습니다. 그는 정말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고 며칠 후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의 누이에게 연락이 갔고 그녀는 그를 돌보기 위해 라스베이거스로 왔습니다. 이 사기는 매일 밤 라스베이거스의 모든 카지노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 남자나 여자의 음료에 무언가를 넣습니다.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가고 시계가 사라진 채로 일어나며 호텔 방에 큰 요금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올렸죠. 이 신고된 피해자는 무사했고 결국 발견됐지만 그는 매우 심각한 금전적, 정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패드가 사라지고 지갑도 없어지고 아이폰도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행 계좌에서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트레이드 주식에서 330만 달러를 현금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USAA 계좌에서 6만 5천 달러가 이체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애플 계정을 탈취하려 했고 그녀가 비밀번호를 바꾸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다음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일하며 이 노후 자금을 모으고 수입을 쌓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나이에 알다시피 사람들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들의 감정 상태가 많이 가라앉을 거예요. 그는 저에게 그 점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아시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버지가 똑똑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시죠? 그녀는 그의 재정 상태나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바보 같다고 느낄 거예요. 가족에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고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하면 심리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건 일종의 트라우마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피해자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스스로 찾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FBI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하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신고하고 싶어 하지 않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우려가 있어요. 단순히 돈을 잃은 것뿐 아니라 신고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딸이나 손주에게 데이트 웹사이트를 이용했고 내 나이의 절반인 사람에게 사기당했다고 정말 말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그런 일엔 부끄러움이 따르니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더욱 그렇죠. 이 에피소드가 끝날 때쯤 무언가를 알고 계시고 연락하고 싶으시다면 FBI 연락처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전 사건이 있은 지 약 반년 후 오로라가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다음 추정 피해자는 국경을 넘어 멕시코에 살고 있는 은폐자였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크루바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버바라고 부릅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저는 무대 스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컬 신유의 일원이에요. 저는 이 업계에서 44년간 일했습니다. 머리 워터스, 돌리 패튼 같은 위대한 아티스트들과도 함께 일했어요. 스톤스, U2, Guns N' Roses, 오지와 함께 투어를 나갈 수 있는 멋진 기회도 있었죠. Pink Floyd, Paul McCartney, Genesis, David Bowie. 정말 인상적이네요. 사실상 한 곳에서 제가 우리 지역 무대 조합에서 시작했을 때요. 그분은 저에게 정말 최고의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오래 계셨고 대담하면서도 주저함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보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저를 동료이자 친구로 대해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멘토링하거나 이끌어주는 사람으로서도요. FBI는 수사가 한참 진행될 때까지 보 에르바허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역시 2021년에 가족에 의해 실종자로 신고되었습니다. 우리가 연락해서 실종자 신고에 대해 문의했을 때 그들은 1년 넘게 그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양한 자녀들이 있었고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후에 생활 방식과 속도를 바꾸기 위해 멕시코로 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는 자신에게 딱 맞는 삶의 리듬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내려가서 말이죠. 햇볕을 쬐면서요. 멕시코에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다시피 은퇴한 엔지니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에요. 그들은 백만장자는 아니었지만 탄탄한 저축과 연금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서 아주 잘 살 수 있고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다른 외국인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들은 오로라 펠프스 같은 사람과도 마주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 일부에게는 그게 사실상 사형 선고와도 같았죠. 오로라가 틴더라는 데이팅 앱에서 CC라는 사용자 이름으로 보에게 접근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데이팅 앱을 통해 오로라를 만난 후 하드락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오로라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다른 추정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BOA 가족도 그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받는 가족들은 첫째, 그가 다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평소처럼 경제적 지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도 눈치챕니다. 그리고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답지 않은 답변이 오면 의심스러운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 보의 아들은 보가 엉터리 영어로 쓴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그 메시지에서 보는 자신이 에콰도르로 이사 간다며 자신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보 가족은 결국 그를 실종 신고합니다. 실종 신고는 캘리포니아에서 접수되었지만 그는 멕시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당국은 그 실종 신고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의 미국인 가족이 멕시코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매우 낯설고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남자가 잘못된 여자를 만나 돈을 뜯겠다면 그런 일이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그가 실종된 후 오로라와 연관된 피해자라는 것에 우리는 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계좌에서 결제 내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로라가 그의 은행 계좌로 결제한 구매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죠. 로버트 이어박스의 노동조합에 누군가 연락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마도 오로라가 그의 연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그녀에게 제기된 다른 행동들과도 일치합니다. 그녀는 무자비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피해자들이 죽은 뒤에도 그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가로챈 금액이 아마 30만 달러 정도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녀는 3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건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보에르바허의 가족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남았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런 감도 없고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죠. 실종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답을 얻지 못하고 마무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피해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보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기 위해 몇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다 보면 피해자 가족들과 유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기소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실제 삶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FBI가 피해자 3번으로 부르는 보 에르바허 사건은 잭 프랭클린 요원에게 중요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는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에서 피해자 3번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나는 모두가 우리는 절대 피해자 3번의 시신을 찾지 못할 거야 라고 단념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마도 그게 내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아. 아니, 여기 뭔가 더 있을 거야. 계속 파봐야 해.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쯤 후에 우리는 멕시코의 한 시체 안치소에서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게 멕시코는 항상 모든 시신을 시체 안치소에 보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들에게는 신원 미상의 시신이었는데 우리가 그의 시신을 찾아서 가족에게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그들에게도 매우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집으로 데려오기만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정말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희망, 그러니까 그런 희망이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희망, 그리고 그런 기회에 기대를 거는 마음이 말이죠. 사랑의 기회. 아시다시피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질 중 하나가 그를 해치는 데 사용됐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에르바호와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FBI가 여러분 시청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추정 피해자를 확인하는데 어떤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정의를 돌릴 수 있습니다. 지지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향기도 좋고 알잖아요?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법을 알았어요. 요리도 잘했고 좋은 와인도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는 자신이 뭘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경험도 많았고요. 제가 말했죠. 한번 해봐야겠다고요. 이 사람은 마누엘 구스, 지지로도 불리며 젊을 때 음악계에서 활동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정말 한 푼도 없었어요. 돈이 들어오는 게 전혀 없었죠. 저는 월급날만 겨우 버티는 형편이라고 말하기도 싫을 정도였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지지는 또 다른 미국의 노년 남성인데 멕시코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FBI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죠. 그리고 그들은 그를 피해자 4번이라 부릅니다. 피해자 4번, 역시 우리가 쌓아온 인맥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 4번의 가족과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4번의 가족은 피해자 4번이 2022년 5월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죽음의 정황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도 과달라하라 교회에 있는 아히히크라는 곳에 살았고 그곳은 차팔라라는 마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어를 매우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괜찮은 공동체를 형성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그 지역에서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말도 많고 사교적이라 어렵지 않았죠.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방식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남성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푸드 트레일러 사업과 자신만의 우버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계신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바로 지지입니다. 오늘이 금요일 프렌치 프라이의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제 크래비 프라이를 드셔보지 않으셨고 차팔라호 지역에 사신다면 오늘 전화 주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의 실종된 차는 그가 차량 호출 서비스 일을 할 때 사용하던 차였습니다. 그의 강아지도 실종됐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도 실종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딸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대화를 나눴는데 어느 날 딸이 아버지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문자도 보내봤지만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걱정이 되어 멕시코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안부 확인을 위해 집에 들어갔고 그의 집 욕실 바닥에서 그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전 연인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지지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직 아무 소식도 없었거든요. 레니는 친구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랐지만 멕시코에서의 그의 삶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그곳에서 한 여성과 사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말하길 그녀는 멕시코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영어도 꽤 잘한다고 했죠. 그녀와 함께 있는 게 즐겁다고 했어요. 우리가 더 얘기할수록 그는 그녀가 매력적이라고 했고 그녀가 곧 남편을 떠날 거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봐 조심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는 표적이야 라고 했죠. 아니야 나 괜찮아. 아니 FBI는 그의 여자친구가 오로라 펠프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우리가 발견한 주요 증거 중 하나는 American Precious Metals Exchange, 즉 APMX에 대한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그 금화는 그가 이미 시신으로 발견된 뒤에 오로라의 집으로 배송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녀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기억납니다. 그녀는 몇백 달러씩 입다금 요구했고 그는 실제로 현금을 줬어요. 그는 그녀가 계좌를 노리고 있다고 말한 적 없어요. 이 사건은 두려움 없이 돌아다니는 포식자를 보여줍니다. 이 여성은 양심이 없었어요. 그녀는 원하는 것을 object 위에 누구에게든 무슨 짓이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들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은퇴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가 백만장자는 아니에요. 그는 그곳에서 충분히 인생을 즐길 만큼의 돈이 있었죠.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그가 그곳에 가는 걸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표적이 되는 것.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오로라 펠프스가 지지거스에게 많은 거짓말을 한 것 같지만 한 가지는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당시 결혼 중이었고 코디 펠프스로 알려진 남편은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FBI는 그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남편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보면 그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몰랐으며 그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사들이던 값비싼 가방들과 들어오는 많은 돈들,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 사람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을 하고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는 그녀에게서 이런 성격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매우 기복이 심했어요. 제 생각엔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싸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가 그녀를 두려워했나요? 그녀가 그를 위협하고 있었나요? 그가 그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나요? 그는 스스로에게 아니야, 그녀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설득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니 아무 말도 안 할래. 내가 괜히 일을 키우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 이중 국적을 가지고 두 나라를 오가며 국정 양쪽에서 취약한 노년층 남성들을 노리고 있었죠. 오로라는 다음 피해자를 아주 빠르게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그 남자도 똑같은 유형에 속합니다. 그는 그곳에 살고 있던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척추 지압사였고 역시 데이팅 앱을 통해 오로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식사하러 나갔을 때 그에게 약을 먹였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그가 반의식 상태일 때 그녀는 그의 모든 문서와 계정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서랍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중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물론 그가 거기 있으니까 열쇠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니 쉽게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그녀가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할 때 그는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오로라의 친구에 따르면 오로라가 아칸소에 살 때 약국 보조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완제와 진정제를 포함해서 약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약들은 사람을 깨우지만 진실 혈청은 아니에요. 누가 비밀번호가 뭐야? 라고 물으면 알다시피 평소에 사용하는 일반 비밀번호요. 그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판단을 못하니까 아마 비밀번호를 그냥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멕시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규정은 미국과 다릅니다. 거기는 훨씬 더 관대해요. 약국에 그냥 들어가서 원하는 거의 모든 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발륨이나 자낙스 아니면 더 위험한 진정제나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는 약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이 집에서 가해자와 단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 좋게도 근무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장은 집입니다. 그는 집에 함께 사는 가정부가 있습니다. 가정부는 아침에 일어나 집안에 낯선 여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매우 놀랐습니다. 가정부가 뭐 하세요? 라고 묻자 오로라는 그가 취해서 이게 그를 깨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가정부를 설득해서 그를 욕조에 넣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를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깨우려고 했습니다. 직원이 도착해서 그들을 욕실에서 발견했고 직원은 즉시 그를 욕조에서 꺼내고 구급차와 경찰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혼수 상태에서 병원에서 깨어난 것만 기억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기 때문에 취해 있을 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무언가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추정 피해자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셈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오로라가 25,000달러 상당의 보석과 현금, 전자기기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을 보면 그들은 이런 사실을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이 여성과 만나러 간다면 그녀가 나에게 약을 먹이고 어쩌면 죽이기까지 하며 내 돈을 몽땅 훔쳐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을 이용할 거라고는 아예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FBI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된 피해자로 지목된 남성 존 윈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오로라 펠프스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피해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마이크는 아버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제 아버지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그건 분명히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인 척 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거라고까지 말했어요. 특정 시간과 날짜예요.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공항에 나가 있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존 웬스가 찍힌 영상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는 멕시코로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마이크는 그게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처럼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냥 낡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안경도 쓰지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영상에는 그가 휠체어에 타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가 휠체어에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녀는 그를 휠체어에 태워 국경을 넘어 터널을 통해 티후아나 공항까지 데려갔어요.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면 한 여성이 휠체어에 탄 나이 많은 남성과 함께 국경을 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그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이대를 보면. 누구나 휠체어를 밀고 있는 신사의 딸처럼 보이는 사람을 의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이상하다,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게 되죠. 알려진 바로는 그들의 계획은 멕시코 시티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호텔에 체크인하기 전에 그의 목소리는 매우 힘이 없거나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들이 체크인한 호텔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호텔에서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욕조에서 발견됐어요. 그는 납치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를 휠체어에 태우고 그를 휠체어에 태운 채 국경을 넘기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대담한 일이죠. 계속해서 정보 조각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영안실에서 이 사진을 어떻게든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가능성이 99%였죠. 하지만 그들은 DNA가 일치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파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를 찾은 건 정말 기적이었어요. 여기에는 수사관들의 마른 능력이 필요했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용기 그리고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모든 것이 운과 함께 모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존 윈스는 오로라의 마지막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이 FBI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직후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오로라를 다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 혐의는 그녀가 아칸소에 있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 안에 똥을 싸고 있어요. 손에 알겠어요. 혹시 무기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바늘이나 칼날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자, 앉으세요. 본부에 확인 중입니다. 이것은 오로라 펠프스가 마침내 FBI가 아니라 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여성을 체포해 본부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손이 아프시군요. 이 부분이야. 몇 번 있었어요? 그녀는 아칸소주의 영장으로 체포되었고 그래서 그 영장에 대해 판사를 만나기 위해 아칸소로 보내져야 했어요. 그녀가 그곳에 갔을 때 판사를 만났고 왜 자신이 석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석방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혐의가 사기였기 때문입니다. 살인이나 그런 혐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가 계속 구금될 만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칸소에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버스를 타고 라스베이거스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그로부터 하루 정도 후에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거기에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멕시코에 있는 법무주재관과 협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현지 당국과 협력하여 그녀가 저지른 몇 가지 범죄로 그녀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할리스코주에서요. 멕시코입니다. 혐의는 강도였지만 우리 수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그녀를 체포함으로써 그들은 그녀를 더는 활개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니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에 나서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우로라 2023년 9월 13일 연방 기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총 21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소장에는 전신 사기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편 사기, 은행 사기, 신원도용, 그리고 2건의 납치 혐의, 그중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한 납치입니다. FBI는 2023년 9월 첫 기소 이후에도 분명히 오로라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계속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로라 펠프스에 대한 형사 혐의를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혐의는 펠프스가 4 남성 피해자에게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범죄와 관련됩니다. 2025년 2월까지 FBI는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이 여성은 엄청난 범죄 행각을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찾았다면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시점에서 뭔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소장을 공개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며 다른 범죄나 추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로라 펠프스는 로버트 보 오바커의 사망과 관련된 혐의로 멕시코에서 수감되어 있습니다. 오로라 펠프스는 로버트 오바커 사건 재판에서 멕시코에서 37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로라 펠프스는 멕시코 할리스코에서 다른 재판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곳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FBI는 재판이 끝나면 오로라 펠프스가 송환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점은 오로라 펠프스의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녀에 대한 재판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녀가 송환되면 연방 기소장에서 명시된 혐의들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네바다 연방지방법원의 사기 및 유괴 혐의 21건입니다. 미국에서는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라건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연애 사기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로라 펠프스는 이것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이유로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들키지 않고 해냈는지입니다. 둘째, 그녀가 이 남성들을 이런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담한 성격 자체입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든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녀는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냥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사냥의 스릴, 어쩌면 사냥을 통해 얻는 것보다 그 자체에 더 중독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건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FBI가 저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했고 여러분께도 FBI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겪은 일과 비슷하다면 그 정보를 FBI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본 시기는 대략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들의 은행 계좌에서 사기가 발생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물건, 전혀 관심이 없었을 제품을 구매한 내역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디올, 샤넬 등 다른 물건들 말이죠. 어떤 가족들은 라스베이거스로 물건이 배송되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소가 없는데도 말이죠. 이런 점이 바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기요, 제 소중한 사람이 몸에서 약물이 검출됐는데 그 사람은 마약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술에 너무 취해서 사고가 났다는데 그 사람은 술도 안 마시거든요.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고 촉이 온다면 그냥 전화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저희의 눈과 귀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로라 펠프스나 이번 수사에 대해 아시는 게 있다면 꼭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펠프스 사건은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 확실히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도 잊기 힘든 사건이지만 동시에 이런 사건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가족들과 피해자 한 분 한 분과 매우 가까워졌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FBI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그를 집으로 데려온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낚시하던 곳이에요. 정말 훌륭한 낚시꾼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 아버지를 모신 곳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꽃을 뿌리고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대로 바다에 모셨어요.